막상 한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먼 데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우리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평생을 청소년 쪽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우리 사회 그 어느 대상보다도 정말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또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지만 주변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계속 소외받는 삶을 살아가는 대상이 바로 우리 경계선 지능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아마 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봐도 외국에서도 경계선 지능인만을 위한 그런 지원 기관 또 지시 체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도 지적 장애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따로 이렇게 뽑아서 지원한 기관은 아마 우리 서울시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인구의 13.59% 전국 약 700만 명이 우리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말 그대로 생산 인구에 편입되면 우리 인구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어떤 현상이지만 이들이 누군가와 소통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적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전락한다면 이들은 또 사회적 위험은 또다시 누군가가 이렇게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지 하고의 그 협업이라든지 이 교육청 쪽에서 또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이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이 평생교육 지원센터라는 것이 조금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을 뛰어넘어서 자치법규를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동안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교육인데 이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과 그리고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평생교육을 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교 밖에서 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조례와 연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가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계속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의 어떤 어려움과 결핍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1차적인 가정들부터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은 발달 장애와는 조금 다르게 후천적인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주산기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방치를 하거나 또는 부모들의 어떤 이 지적 능력이 지적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지적 기능이 발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우리 인지 발달 이론을 주창했던 피아제의 첫 번째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감각운동기 때 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어떤 감각, 오감이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데 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후속적인 발달이 좀 늦은 거죠. 그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 경계선 지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들이 안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지적인 언적 문제, 이 문제가 2차적으로 사회성과 그리고 정서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은 지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 추론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 정신활동 과정이 우리 인지 기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억 공간에 저장해서 끄집어내거나 또 활용하거나 또 이걸 추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데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들이 여전히 태도의 문제를 봅니다. 왜 너는 노력하지 않느냐?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적 기능이 떨어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우리 이 아이들의 속도가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럼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지도하고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고 학교에 와서 그렇고 왜냐하면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인지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치가 없는 거죠. 이게 눈치가 없으면 우리가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잖아요.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또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끼리 놀이하는데 규칙을 정하고 그걸 지키고 준수하고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적 기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어서 계속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한다. 자꾸 도전하지는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상태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다시 이 아이들이 저기 그 학교에 가서 눈치가 없으니까 사회적 감수성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따돌림 당하는 거죠. 이런 웃기는 놈이네. 이 배제시키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시키면 또다시 나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정서적으로 결핍이 일어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의 40%가 정신과적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불면, 공격성 행동 막 이런 것이 같이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청년으로 유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 것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랑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레토리가 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계선에 지능이 걸쳐가 있는데 태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행이 일어나면 그 아래 어디입니까? 경도 지적 장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생산적 인구로 잘 관리해서 편입시킬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적 장애가 떨어지고 나면 사회적 비용은 이들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얘들은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얘기 단순히 교육적 접근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다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각 부처마다 있겠지만 그래도 광범위하다면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도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경제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딱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심리 상담도 지원해야 되고 또 이들에게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인식 개선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저희들 뛰어들어야 되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는 어떤 정체성은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것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저희들 누가 뭐라고 하든 평생 교육국에서도 가끔 그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대상의 어떤 복지 중심, 대상의 어떤 이렇게 그 만족 중심에 이들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어떤 이 중심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육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행정이 교육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엄마 아버지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노력하지 못해? 너희 앞에 이 상 좀 치워. 그러면 이 친구들은 기계적 지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옮겨놓고 이거 하나 옮겨놓고 이거 하나 옮겨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 그냥 여기 한 분에 담아서 옮기면 한 분에 갔다 오는데 너 왜 그래? 너 하기 싫어서 그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여기 홍보에 볼 때 이 친구가 청년이 물류센터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분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작동되는 지능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물류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자꾸 틀리냐.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견디지 못하고 기업에서도 고용하기 어려운 거죠. 뭐 이 친구들도 면접을 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취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광주시에서도 지금 조례는 이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아마 돼 있을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난 국회에서 허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춘천에 지역을 두신 그 의원님이 경기선 진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복지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의 협업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협업이 잘 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경기선 지능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장 쉬운 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모여가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와 이제 협업을 이렇게 MOU를 맺고 그리고 우선은 대상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만 해도 약 130만 명이 있다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저희들 규모가 그렇지만 실제 지원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게 500여 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알려지니까 이제 감당이 좀 어려운 같은 제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500명은 아주 이게 아주 유의한 숫자에 불과하다까지 128만 명에 비하면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변할 것이야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시기도 하고 또 나오면은 굴레 씌우고 또 낙인 찍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 저도 뭐 저 자녀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빨리 찾아내서 이제 사회적 지원을 받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모님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없는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 병원 저 센터 막 끌고 다닙니다. 복지기관 아이는 아이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은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가정 내로 끌고 들어가서 가정이 늘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 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내어놓고 우리 아이 이런 근데 도움을 다오. 그래서 뭐 복지관이나 아까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거는 받고 개별화 어떤 중개 지원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식 개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경계선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 71 예. 이하 이 사람은 80살까지 가니까 장애가 아닌데 그 아이들이 군인 때 이 자료 제출을 해서 뭔가 혜택이나 아니면 배려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데도 부모님들이 그럼 원하신가요? 이해를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가면 그 자녀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장애 등록을 받고 싶은 거죠. 장애 그건 경계선이 아니라 예, 아예 장애 등록을 받아서 군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면제를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실제 부모 이제 자조모임 안에 청년분 보호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군대 문제가 남자 학생들은 걸리니까 작년에도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이제 어머님이 장애 등록을 결국엔 하셨는데 본인하고 상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용은 안 되지만 군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장애 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해 보자 해서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그 기록지들 치료 받았던 거 상담했던 것들을 해서 장애 등록이 겨우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성인분들 좀 뒤늦게 고등학교 때 뒤늦게 알게 되시거나 성인 초기에 알게 되신 분들은 아무런 이제 심지어 70 이하 65, 50으로 나오셔도 장애 등록이 안 되세요. 장애 진단 도구 평가는 또 일상생활 능력 평가시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면제받은 아주 일부는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별도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만 한 세례가 많고 현역을 본인이 원해서 나는 한번 해볼래 이렇게 갔는데 그 안에서도 그 조직생활, 사회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더 공격성이랑 분노가 커져서지 자기한 청년도 있고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룹홈이나 이 양육시설을 보면 경계성 지능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90% 초등학생 3명이 있는데 다들 경계성 아동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좀 천천히 느릿느릿 하더라도 아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 아이를 그 경계성 아동이라고 결정을 할 때까지는 뭐 선별검사를 학교 자체 내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룹홈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 아이는 경계성 아동 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1점 차이로 예를 들어서 1점 차이 마이너스 2배 되는데도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을 학습 도움실에 수업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일반 아동부가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경계성 아동이라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선별검사 갖고만 그 아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계성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친구들이 특수학급에 또 가지 못합니다. 또 특수학급에 가면 얘들에게 너무 시시합니다. 얘들에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어려움인데 특히 또 앞에 1점 차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그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계성 지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정신과적으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정신질환 통계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DSM-4까지는 사실은 지능지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1에서 84, 80에서 85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 이 사람들이 경계성 지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된 오판에서는 이제 지능지수를 조금 전에 얘기했지. 지능지수는 컨디션에 따라서 81도 될 수도 있고 더 넘게 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또 지능 검사는 또 들락날락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걸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다만 이제 적응 행동이 어떠하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임상적 병과 합병이 있을 때 주의 초점을 좀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적응 행동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열심히 지능검사를 가지고 하는 게 맞나? 라고 얘기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특정하고 행정적 수혜 대상을 분명히 할 때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사람 잘 알고 청소년 하면 법적으로 9살부터 24살 딱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동 18세 미만의 자, 청년 9세부터 33세 법적으로 행정적 수혜 대상자를 이렇게 지칭할 때는 그게 법적으로 그 대상자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 교육도 특별행정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행정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거는 참 모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신과 의사들하고 이렇게 뭐 포럼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의사들은 지능 지수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지고 이게 아니고 존재는 분명히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이 대상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적응 행동 아무리 설명해서 사람은 잘 이해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IQ라는 얘기를 늘 들어오게 돼. 그 지수를 딱 들어대면 이해가 가장 쉽다. 그걸 어떻게 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저희들도 그러면 일단 DSM-4로 기준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까 그룹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룹홈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과 문화랑 이 상호작용과 이게 말 그대로 이 우호적인 환경, 정말 따뜻한 사랑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그렇게 그런 그룹홈이나 그런 데가 많이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복지를 하는 처음 마음이 아이를 기다려줘야 되고 느린 학습이라는 인정해야 되는데 정말 이 공동체에서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한 15년 전에가 생길 때에도 여기는 왠지 저소득자 아이들의 학습방처럼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다 함께 돌봄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분업화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좀 하듯이 문제는 사회적 인식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막 들어오면서 상호가 경계선 지능의 평생교육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살짝 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왠지. 그래서 이런 나부터도 이러는데 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평생 동반자가 되려면 사회적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 또 부럽기도 한 것이 여기는 서울특별시는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적장애 아동은 뭐 활동보조라든가 아니면 특수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경계선 아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의 경계선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사회나 국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간다는 것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공동체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데 경계선 느리고 이렇게 안 맞고 하면 이해를 못하면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점이 많이 인식하고 이런 지자체에도 이런 것들이 빨리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계선 지능이라는 이것이 진짜 우리 학부모 중에서도 서울시 민원을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이 용어를 좀 제거해달라. 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 용어를 순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BIF입니다. 보드라인 인터랙티브 펑크싱형 이렇게 머리글자 BIF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우리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데
경계선 지적 기능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 사회에 오면서 2000년도 초반에 일부 학자들이 보면서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한 게 조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능이 경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보더라인 경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소통이 쉽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경계선 지능이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이어져 왔어. 근데 느린 학습자라는 것은 느린 학습자 속에는 아까 단독 학생들 경계선이 다 포괄하는 겁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느린 거고 천천히 가는 거고 배움이 느리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인지 기능이 그렇게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학문적으로 뭐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뭐 느린 학습자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이제 지금 현재 경계선 지능인으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으로 이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거 명칭 공부도 조금 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하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사실은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단 기준이 뭐냐? 지금 적응 행동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에 맞는 진단 기준은 어떤 거냐?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크리스트는 청년용이 없습니다. 청년용 저희들 지금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다 알다시피 기창력보장법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부에서 느린 학습자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발표할 줄 알았습니다. 발표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를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관찰평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 일상생활 정책도 검사도 관찰평가를 하는데 근데 교사들이 이제 교사 관찰력입니다. 교사들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학부모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느린 학습자로 만드느냐 이런 어떤 이 압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교사들이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런 거를 가지고 발표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각 지자체마다 거의 저희들에게 매주 목요일 되면 다 옵니다. 오전에도 광명시에서 오고 인천, 뭐 경기 곳곳 지자체마다 이게 다 찾아옵니다. 이제 이 정책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대한 어떤 이 행정적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법이나 이런 또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래서 법을 제정했는데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거를 제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행정이 왜 그걸 하지 않느냐? 행정 부작위 소속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실태조사를 이렇게 좀 합니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행정 소요가 어느 정도 들겠다, 또 어느 정도 욕구가 있겠다, 이것을 이제 근거를 삼아서 이제 또 행정적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적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설치 운영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또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다 판단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데 아마 광주시에서도 우선 한다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조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광주시에 우리 경기선 지능 이 가족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서 실태조사로 실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어떻게 쳐다가 조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뭐 실태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실태조사가 좀 이렇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은 지금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사업비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까 저희 아동 자립지원관 저기 하시던 전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자체마다 갈 때마다 얘기를 할 때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이 이렇게 산발적이고 그 다음에 분들적으로 이렇게 접근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기간에 어떤 기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기간의 고유성에 정체성과 결합된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 대상 정책들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도 이 센터 초기 만드는데 저희 예산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1년에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 원장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활동진흥원 사업이사를 하면서 연간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만지다가 12억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지만은 되게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알차게 쓰고 있고 그런데 한 12억 정도는 시에서 뭐 짜내면 센터 하나 설치하는데 운영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정책 의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 주도형에서 외부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론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행정이 또는 이 의회가 움직여서 그 이제 제도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여론을 광주시에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이제 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술적으로. 그래서 저도 언론이나 카메라 들어대는 걸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센터장을 하면서 이후부터는 이 험악한 인상이지만은 노출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경계선 진행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두뇌가 굉장히 우수한 애들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케이스로 오는 저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저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부모님이랄 때 이런 저기가 또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이제 부모님하고도 방치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랄지 환경적인 문제랄지 심리정서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경계선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대 효과 이제 얼마 많이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거두셨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기대 효과를 우리 신부 담당하셔야 될 생각이라고 말씀을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청년들 만나뵌 지 작년 1년이 온전히 이제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 하고 올해 상반기로 한 1년 반 정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은 센터에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정말 부모님들로 인해서 억지로 끌려온 청년들도 계시고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중반, 뭐 30대, 20대도 엄마가 이거 직업교육 신청하라고 신청해가지고 내가 지금 억지로 왔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무기력하시고 또 아예 의지조차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싫고 외출하는 것조차도 싫고 이제 그런 다양한 양상을 가진 그 생애주기별 연령대 당사자분들을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억지로 왔다 한방비는 그래서 매회 어디 보고 계세요? 오늘 뭐 왜 안 오시나요? 조금만 더 힘내라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막상 오면 격하게 환대해드립니다. 아동 청년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어떤 얘기라도 뭐 프로그램 참여 전후라도 또 그 안에서라도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하니 변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번 저 지원해볼래요.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부분들, 자기 스스로 뭔가 관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계획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정말 오래 걸리고 아직 이제 그 개인차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3개월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빨리 보여주는 분들도 계셨고 끝날 때쯤에서야 입을 여시는 분도 계셨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담당자로서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 프로그램 하나 우리가 내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평가할 때 다 이렇게 성장하시고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고민대로 내실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하는 거에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나도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10번, 20번을 반복했는데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진짜 시간 지키기라든지 뭐 준비 사항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분이고 어떤 분은 30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 사람이 가능성을 내가 신뢰를 저버리면 그분에게는 또 이제 기회가 없는 거니까 계속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거 사례를 공유하거든요. 사례를 공유하면서 선생님 우리 한 번 더 믿어봅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봅시다. 한 번 더 계속 그거를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도 그 긍정적인 한 번의 정말 아주 경험이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한 명의 그 담당자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 쌓여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사례들을 지금 저희도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힘내시고 변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먹으로 해달라고 저보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 교육부가 이제 사회통합기능입니다. 사회통합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통합정책관실에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이게 사회통합을 하는데 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이제 정부 대책을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당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또 국회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현장 탐방을 하겠다 해서 저희 그 사회적 약자위원회 거기서 뭐 저희들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아무리 하도 네,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